오늘 저희가 털어볼 주제는요. 그 많던 중산층 어디로 갔나죠? 경제학계에서도 항상 이 사회가 안정되려면 중산층이 두꺼우면 그 사회가 안정된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 명품 소비가 올해 들어서 우리가 1인당 소비 세계 1위를 찍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나는 이건 좀 웃긴 게 뭐야. 사우스 코리안스잖아. 확대해볼까요? 사우스 코리안스. 나도 사우스 코리안스. 나는 명품을 한 번도 내를 사도 왜 안 해? 나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세계 1위 했다는 거는 네. 물론 제가 기여를 못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놀랬어요. 아니 뭐 많을 수 있겠지. 뭐 상위권도 아니고 뭡니까 영어로? 비기스트야. 비기스트 제일 많다는 거예요. 비기스트 지금. 스펜더스니까 가장 주머니 돈 많이 쓰는 데인데 우리가 이제 미드나 이런 거 보면 뭐 명품 거리가 쫙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훨씬 많이 살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근데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이러니까 명품의 나라는 또 어딥니까? 케벨라코사 이태리. 그럼 이태리인데 얘 무역 관장님 말이 아주 그냥 묘해요. 뭐 이름도 구엘리야. 페르디난도 구엘리. 페르난도 구엘리. 명품 수출액이 작년 한국 전체 수출액의 절반. 코레아노 소비자들은 패션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요새 또 난리랍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지금? 명품 아니야 명품. 명품인데 이게 명품 쇼핑백입니다. 명품 종이봉투 있죠? 이건 명품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이 종이봉투에다가 아니 이건 손잡이가 다 있는데. 그걸 단 거예요. 그래? 종이봉투를 리폼을 해요. 리폼해서 여기 비닐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요 손잡이만 달아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지금. 이건 좀 오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이봉투를 지금 재활용까지 해서 가방으로 만들어까지 쓴다. 그만큼 명품 사랑이다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그럼 우리나라 명품 왜 이렇게 사랑하냐 했을 때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부동산 때문이다. 왜? 일단은 부자들은 왜일까요? 부자들 부동산이 가격이 막 뛰니까 어때요? 부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 많이 번 거 같지. 그렇잖아. 내가 야야 나 20억짜리 집 있었는데 이번에 50억 됐더라. 가방 하나 사자? 인생 뭐 있냐? 약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 덕분에 순자산이 늘었다는 게 그 얘기죠.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민층 또한 명품을 사게 만든다는 게 블룸버그의 주장이다. 이번 생은 불렀다. 내 주제에 무슨 집을 사냐. 그냥 여기 있네. 가방이나 바꾸자. 중장기적 소비가 주택 구매나 뭐 자동차 소비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뭔가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정산을 해나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구매를 통한 효용, 만족을 얻기 위한 소비. 저는 그런 생각. 그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 서민층이면 명품 뭐 사면 안 됩니까? 사도 돼요. 그쵸.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주관적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 상관없어요. 근데 상관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전체적인 소비 생활 자체를 그래서 명품백 하나 사고 쪽쪽 굶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균형 잡힌 소비라고 보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 어떤 게? 4개의 변수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뭐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혼입니다. 비혼. 네. 이게 이제 주변에 보면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외제차나 명품을 구매하는 지인들이 제가 이제 3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야, 너 돈 많이 벌었나 보다 했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느냐? 나 그냥 결혼 안 하기로 결심하면서 샀어. 같은 얘기죠.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 때문에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샀다는 내용은 맞는데 이 주택 구매를 포기한다는 거에 기저에 깔린 내용은 목돈이 들어가는 결혼이나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한 그걸 과감히 포기하면서 그 기회비용을 여기다 쓰는. 저는 줄곧 예전부터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무 비교가 편한 거야. 주택도 다 표준화돼 있잖아요. 어느 동네 몇 평, 몇 동, 몇 호 산에 그러면 제가 실거래가가 얼마인데 최근에 얼마였으니까 이 돈 주고 샀겠고 KB가 시세조사에서 다 올려놔? 다 올려놔. KB 시세.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뭐 연소득이 얼마쯤 국내 뭐 직장 얼마면은 대충 이 정도 아니야? 라고 하니까 소득도 다 나오고 그러다가 차는 뭐 외제차면 외제차, 뭐 국산은 국산차, 거기에 등급에다 사람들 남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샀어. 근데 나는 안 사. 그렇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샀을 때 나도 사면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동질적인 사회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그래프를 좀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자산 상하의 20% 가구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가 이제 배율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2022년에는 뭐 64배까지 그렇죠.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거 전체적인 게 결국은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64배까지 치솟은 거는 자산 버블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2021년, 2022년을 통하면서 저금리 하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같은 사례가 나온 거예요. 내가 집을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10억 집이 20억이 됐어. 그러면 이게 실현된 수익입니까? 아닙니까? 깔고 앉아있는 이건 거죠. 미실현 수익이에요. 실제 살고 있으면. 물론 차익을 실현했으면 오케이지만 미실현 수익은 아직 내 손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소비를 늘리는 거죠. 왜? 마음이 푸근하잖아. 그렇죠. 10억을 앉아서 번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웰스 이펙트라고 하죠, 흔히. 맞습니다. 예, 자산 효과가 나타나니까 소비를 늘리는 걸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자산이 올라가서 이걸 차익을 실현한 걸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자산가들과 비자산가들의 격차가 커졌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런 양극화 어느 정도 상황인지 네. 좀 더 자세히 설명 담은 리포트 하나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버는 20대 청년. 작년 가을부터 배달 음식 같은 외식비가 치솟으면서 집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혼자 자취하면 이제 배달로 많이 시켜 먹는데 요새 배달비도 좀 많이 오른 편이고 해서 혼자 해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시촌의 식당밥들도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웬만한 메뉴는 이제 7,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편의점도 많이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 고구마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이 한 2,5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걸로 한 끼를 약간 때운다는 느낌으로. 식품 물가 폭등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가혹합니다. 올해 1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는 식비에 35만 원을 쓴 반면 상위 20% 고소득 가구는 111만 원을 썼습니다. 고소득 가구가 3배나 더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소득 대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소득 가구는 전체 가처분 소득의 13%만 식비에 썼는데 저소득 가구가 식비에 쓴 돈은 소득의 42%나 됩니다. 최근과 같이 인플레가 심해지면 저소득층의 식비 지출 비중이 훨씬 빨리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죠. 식비뿐만 아니라 빚도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1년 소득의 3.8배 정도 빚을 지고 있지만 하위 20%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빚은 1년 소득의 6.7배나 됐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엔겔 지수라고 했잖아요. 전체 소득에서 경직성 지출. 그러니까 안 쓸 수 없는 지출. 밥은 먹어야 사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집세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포션이 어때? 굉장히 작죠.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그걸. 그렇죠. 이 가처분 소득 그리고 저축이나 자산 활용을 쓸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적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재테크는 꿈도 못 꾸는 그냥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게 되는. 네. 흔히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리고 소득 재분배가 없으면 여기 있는 소득을 띄어다 이쪽에 주는 게 없으면 이 구조가 계속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콩쥐님, 혼자 배달은 너무 비싸. 요새 그래서 배달 음식 시켜놓고 네. 며칠로 나눠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응호바방님, 네.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훌쩍. 우리 트렌드에 처음 나온 트렌드가 바로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 실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균 실종이라는 거. 중간에 두터운 허리가 사라진다는 거고 사실은 양극화예요. 양극화. 양극화를 그냥 용어를 하나 만든 겁니다. 원래는 평균이 제대로 나오는 사회는 가운데가 두터우면 평균 나왔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여요. 아, 그럴만도 하지. 근데 어때 지금? 고개를 우리가 끄덕이지 못했잖아. 그 얘기는 나만 평균이 그런 건 사라지고 아니고. 가운데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경제로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누구나 새끼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득이 똑같이 더해졌을 때 사실은 저소득층에서 돈을
소득 대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똑같이 돈을 100을 풀었을 때 사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을 하는 게 소비를 창출한 효과는 더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소득 재분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 재분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젊은 청년층들은 더 이상 내가 내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면은 내 부모나 혹은 내가 어떤 기존에 물려받은 거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내 신분을 바꿀 수 없다. 이러면서 수조론까지도 사실은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좀 더 크게 확산이 되어 왔던 거죠. 어떤 고시 공부를 하건 창업을 해서 내가 계층 상승, 성공, 우리가 그걸 자수성가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일구는 거를. 그런 어떤 꿈이나 신화들이 사실은 고성장 시기에 많이 존재를 했어요. 저성장 시기에는 결국은 이 수저간 이동이 어렵다는 거를 좀 상징하는 거다 보니까 이 계층의 어떤 유연성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들이 보면 이것도 이제 올해 초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첫 문장만 좀 읽어주십시오. 네. 부모가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정규직이면서 동시에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라는 거죠. 부모가 돈이 많아야 취직도 잘하더라. 좋은 직장 가더라라는 거고요. 반면에 하위 25% 계층에 속한 자녀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7.6%포인트 낮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수저론이 우리가 그냥 드라마나 혹은 이런 표로서 그냥 밈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로도 어느 정도 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조사인데 보면 어때요? 사교육 지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효과가 높더라는 응답이 지금 급증한 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담론 있잖아요. 야, 돈 많이 들여봐야 소용없다. 머리 타고나야 돼 라는 게 지금 굉장히 낮아졌고, 지금 학부모 이 자체가 야, 돈 쓰면 애들이 확실히 달라져. 이런 사교육의 효능감이 높아지는 현상도 좀 씁쓸한 또 통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 단호하게 반대를 하면서 나온 게 뭡니까? 뭐죠? 딩딩대학. 딩딩대학이야, 우리. 우리는 영부담이에요, 영부담. 우리는 무부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라지고 있는 과연 중산층이란 뭐냐? 일단 이게 지금 NH투자증권이 제시한 건데 좀 공감이 되시나요? 어떠시나요? 이거 좀 확대 좀 해주실까요? 월 평균 374. 374만 원. 그다음에 자산 2.3억. 부채 1억. 순자산이 그러면 한 1억 좀 남짓이네요, 그죠? 어때? 여기 지금 똑띵이 분들 어떠십니까? 이게 월 370만 원 벌면 중산층 맞나요? 거주 형태. 31평 본인 소유 자가, 중형차 몰고. 4인 가족. 외식 2번. 옛날에도 보면은 옛날에 중산층의 상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스텔라. 스텔라. 근데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디자인 되게 멋있다. 이게 복고라서 그래요. 복고라서. 한번 돌았어요, 이게. 특징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중산층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죠. 네. 우리는 지금 봐봐. 월급을 370 버는 분한테 만약에 중산층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아니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아직 대출도 있어서 빚도 갚아야 되고요. 학원비 내고 뭐 하면은 지금 설렁탕이 14,000원인데 이걸로 370이 뭐 중산층입니까? 서민이지? 막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말이야. 근데 80년대에는 그 반대였어요. 80년대에는 서로 자기가 중산층이래. 그게 결국은 그것도 기저효과인 건데, 그럼 80년대 중산층 인식이 과연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 한번 그 시절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60%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고 있어서 중산층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 계층 가운데 중산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지난해 사회 지표를 조사한 바를 보면 직업과 교육 수준, 소득, 재산 등을 감안해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60.6%로 나타나서 지난 80년에 41%, 85년에 53%에 비해서 중산층 의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 시기와의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지죠. 성장하는 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은 캐릭터 육성하는 재미가 있던 시기인 거예요. 내가 나라는 캐릭터도 키우고 자녀 캐릭터도 막 키우고 레벨 한 10까지는 계속 올라가 그냥 알아서 올라가요. 알아서. 요새는 어때? 요새는 현질을 안 하면 캐릭터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부담 고비용 현질 사다리가 끊기고 있는 거구나. 현질 사다리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안 커요. 그러니까 이제 MZ세대를 중심으로 뭐가 나오냐면 공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MZ세대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금
절반이 넘고요. 전혀 공정하지 않다도 14%.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당연히 세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죠. 필연적이야. 그래서 이 중산층의 붕괴는 결국은 세대 갈등과 사회 분열로도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면 정치가 제일 먼저 무너진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산층은 민주주의의 보루기도 하다. 실제로 중산층이 무너진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화정이 무너지고 이제 왕정, 전제 군주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고 그게 이제 보여주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중산층이 점점 붕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불러온 거는 극우 정치를 불러왔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이민자 정책이랄지 뭔가 반외세 뭐 약간 이런 자국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위기도 올 수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서구 사회가 앞서서 경험했던 것들이 슬슬 오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우리 이민자도 많아지고 하는 상황에서 경제는 어렵지 일자리 부족하지 그런데다가 중산층까지 붕괴된다면 나라의 어떤 체제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